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취임 10개월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도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입니다만 이 집권 여당인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이 국정 운영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아닙니까?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이 김기현 새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께서 보실 때는 김기현 대표의 선출 어떻게 뭐 잘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뭐 잘 되고 뭐 못 되고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어차피 김기현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전부 다 사전에 가지치기를 해버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소위 대표 경선을 앞두고서 선거 룰까지 바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결국 가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요. 네. 원래가 뭐 이 국민의힘 자체가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정당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 다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김기현 대표가 그 막강한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됐는데 나는 53%밖에 못 받았다는 것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결과라고 나는 이렇게 봐요. 총력을 폈는데도 50%를 그래서 그렇죠. 총력을 폈는데도 53%밖에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한 75% 정도 나오는 것이 저런 상태에서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53%의 대표가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의 앞으로 당 운영과 관련된 처신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이 김기현 대표의 행위를 볼 것 같으면은 별로 이 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서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한 특정 세력이 당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형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운영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코 그 당이 안정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내년에 총선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갖다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지금 아직 서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지지층을 견고히 하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지 그러니까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기존 지지층을 갖다 결성한다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최근에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으면 네. 기존 지지층이라는 건 한 25%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다수가 아니다. 예, 그 25% 수준 가지고서 뭐 내년 총선을 크게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21대 총선 때 보수 대통합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보수 대통합을만 하면은 만사형통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 16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104석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지형이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대 총선 때 그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가 보수층이 두껍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희망이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분리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안철수가 빠져나고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내가 그때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인데 희망이 없으니까 너무 노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어?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유권자라는 것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보수가 대단하게 결집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결과는 집권당이 한석 뒤졌죠 그때. 일당이 못 되고 네. 뭐 하나만 뒤진 게 아니라 안철수 당하고 민주당하고 합할 것 같으면 과반. 160석이 확실히 넘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총선을 갖다가 놓고서 이렇게 봤을 적에 과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당의 능력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1년 동안 더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갖다 가지고서 과연 총선을 자기네들의 소망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난 봐요. 네. 이
전당대회 전만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막상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는 지금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박성민 대표께서는 그 원인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장제원 의원이 모 행사장에서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윤심이 당심이다까지는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심이 민심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이준석 대표를 내려오게 한다거나 룰을 바꾼다거나 또 특정인을 출마 못하게 한다거나 출마한 다른 사람들을 못되게 막는다든가 누굴 되게 하는 것까지는 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민심은 총선 같은 건 통제하기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점이 어렵다는 거고 하나 주목할 건 이겁니다. 대체적으로 정당이 주류와 비주류가 있기 마련인데 주류와 비주류는 대체적으로 한 70대 30의 그 세력을 유지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80대 20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70대 3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5대 5거든요. 50대 50입니다. 근데 실제 그것도 사실은 김기현 대표를 당에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이 선거 자체가 대통령실을 전당대에 누가 끌어들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참전을 해서 거기서 잊혀질까 봐 오히려 더 나서고 이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 저 전당대회는 총선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들에게 신임을 물어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또 어떤 분은 이게 되지 못하면 탈당한다 대통령 이 얘기까지 하면서 신임을 걸어놨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임기 1년인데 이제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대통령을 당이 불신임할 수 있냐 김기현 대표를 뽑느냐 안 뽑느냐가 제 신임을 묻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걸어놓은 건데 네. 근데 그 결과가 사실 5대 5라면 저건 굉장히 허약한 체제인 거고 실제로 민심에 예민해야 될 당 지도부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현안들 외교 현안도 있고 안보 현안도 있고 또 있지만 목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당대회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이 체제로 그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제 당락을 가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받는 집단이 이른바 2030 이제 MZ 세대였는데, 그러니까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라든지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라든지, 그러니까 MZ가 상당히 지도부에는 많이 진출했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MZ와 접촉면도 넓혀가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시 2030의 어떤 지지를 좀 끌어모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그거는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김기현 대표가 뭐 정책 때문에 이탈을 했다거나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정책을 내놓으면 올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경제적 이유나 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를 투사하지 않고 인물에 투사를 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도 보면 2016년에 아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정당 지도가 앞서는 지역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어느 분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합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높은 지역은 여지없이 민주당이 당선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물에 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잘 됐냐 못 됐냐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신뢰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또 더 정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한테는 신뢰가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권력에 의해서 순치된 분들보다 MZ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내가 이준석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이준석이 하는 것도 싸가지 없고 뭐 문제가 많아. 하지만 그렇지만 저 이준석이 그 당에서 거대 정당에서 권력에서 당하는 모습이 마치 내가 당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어쨌거나 이준석 전 대표가 잘한 것은 네 번의 선거를 민주당이 2016년부터 연속으로 이겼을 때 4050의 중심인 민주당의 2030이 동맹으로 붙으면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저 김종인 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으로 노력하셔서 2030 세대가 물론 LH 사건도 있고 뭐 족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그 동맹이 떨어져 나온 거 거기에는 뭐 공과 가가 있지만 공과 가가 다 있다고 봅니다만 써내려가면 뭐 이준석 대표의 과외의 줄이 훨씬 길지 모르지만 무게를 달아보면 저는 공적으로 기울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2030의 문제는 저 김기현 대표가 그들하고 뭐 호프집에 가서 뭐 맥주를 마신다거나 뭐 정책을 한다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 정서적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진중권 교수께서는 앞으로 그 2030이 내년 총선까지 어떤 그 흐름을 좀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힘들 겁니다, 아마. 이게 애초에 이준석 대표를 내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내쳤냐면은 이런 거니까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장해찬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해찬이 그렇게 또 마케팅을 한 겁니다. 이준석 없어도 이준석이 했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위원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착각이죠. 일단은 뭐냐면 자기가 뭐가 되고 싶으냐면 말 잘 듣는 이준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말을 잘 들으면 이준석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장해찬은 이준석처럼 머리가 명민하지를 못해요.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장해찬이 열심히 나와서 떠들지만 그 2030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요. 오히려 2030 지지율이 놀랍게도 뭡니까? 가장 안티가 심한 40대 지지율보다 더 낮아요.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해찬이 뭐 하는 거냐? 2030 잡기 위해서 또 민노총을 때리잖아요. 노조. 근데 2030의 이 사람들이 각 생각하는 건 뭐냐면 노조는 일단 기득권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나는 노조도 없는데 쟤들 저래? 그래가지고 욕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문제는 뭐냐? 69시간 딱 나오는 거야.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맞물려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2030을 알고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정책적으로는 저는 제가 들어가다 옛날에 이제 그 후보 시절에 120시간 노동 얘기했잖아요. 카페 들어가서 근데 이거 젊은 애들이 쌍욕을 하더라고. 쌍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쌍욕을 하는데 그런 걸 69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조만 때리면 모든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들 그 짓 하는데 이게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노선의 어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준석하고 또 천하용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전당대회 때 이게 좀 나왔던 건 뭐냐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80%잖아요. 저 당은 희망이 없다. 근데 이 당은 그래도 윤핵관이 설친다 하더라도 안철수도 있었네, 나경원도 있었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천하람도 있네. 그러니까 약간 유보하면서 두고 보자 하면서 전당대회 이게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결과가 실패한 거죠. 실패하면서 다시 지지율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또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준석만 천하하고 천하용인만. 근데 생각을 해봐요. 천하용인이 힘을 받는 게 사실 이준석과 같은 노선을 취했기 때문인데 이준석 없이 천하용인만. 그러면 장해찬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되냐면은 그 낯설음들을 원래 젊은 사람들 말 안 듣거든요. 그걸 갖다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저게 바로 힘이고 저것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내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2030의 어떤 자발성, 다양성 이걸 좀 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제 도식화해서 지지세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또 하나는 그 장해찬 같은 사람 있잖아요. 2030들에게 극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이준석 자리잖아. 이준석이 부당하게 내치면 자기가 나서서 말려야 되는데 그게 딱 올라타가지고 자기가 이준석 그 자리를 갖다 차지하려고 남의 노력을 갖다 따먹는 거잖아요. 남의 능력과. 그러니까 그런 인간 유형에 대해서 2030들이 아주 극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무슨 2030을 공략하겠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지금 되는 이 거죠. 국민의힘은 네. 대통령 당화가 됐어요. 대통령 당. 대통령 당화가 됐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반 유권자가 관심이 없어요. 뭐 장해찬, 김병민 그 사람이 뭐 2030을 대표한다고 보질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세력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국민의힘이 과거서부터 쭉 이 국민의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대통령당이에요, 대통령당.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 얼굴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총선을 맞이해서는 국민의힘 자체는 별로 나는 큰 의미를 없다고 생각하고 네. 윤석열 정부가 남은 1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국민에게 지지를 받느냐. 지지를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연동이 돼 있고 대통령 인기에 따라서 내년 총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2030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2030의 이제 천하용인 이준석 대표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분명하고 네. 공갈을 논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번에 SM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준석이나 천하용인은
일종의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대주주 이게 그래서 SM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수만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황제 같은 대주주 오너가 있고 창립자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이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망치는 뭐 라이크 계획이란 걸 세워서 그리 그냥 돈이 빠져나와 이게 회사 가치를 훼손시킨다. 네. 주주들에게 가야 될 걸 이른다. 이걸 변화를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장해찬 최고나 뭐 김병민 최고도 다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은 권력에 대해서 젊은이들답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준석을 비판한 건 장해찬 입장에서 얼마든지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다 잘한 건 아니니까 네. 난 이런 건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뭐 윤핵관이 하니까 이것도 난 동의할 수 없다. 이거 이러자고 내가 이걸 하자고 내가 나온 건 아니다. 이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그냥 행동대원처럼 보이는 겁니다. 행동대원처럼 우리 세대를 갖다가 저렇게 행동대원처럼 일회용 소모용으로 그렇게 써먹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천하용인으로 중심으로 한 이제 2030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나섰다가 2위로 이제 낙선한 사람이 이제 안철수 후보였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뭐 국민의힘에 안착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위기에 처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아직도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미수고이기 때문에 네. 이번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 전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네. 공동정권을 만들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선거 후에 인수위원장을 했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입당하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 이번은 대표를 출마를 한 거는 자기가 공동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본인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뭐 윤한 연대니 뭐냐 이런 소리도 하고 했는데 네. 결국 가서 거기 까꿀로 뭐 국정 운영의 적이라는 얘기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안철수 후보는 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미 좌절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끝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단일화를 할 적에 좀 명확하게 얘기를 갖다 하고서 했으면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아직 그냥 그분이 정치적으로 미수고이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어떠한 약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동정부라고 하는 얘기만 가지고서 하다가 이번에 실패를 보게 된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새 둥지에 왔으니 차기 주자로서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고 그 다음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대권을 향한 행보는 내가 보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앞으로 이제 고난의 가시밭길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인물이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이라는 새 이름이 다시 좀 전면에 등장했거든요. 진중권 교수께서 보실 때는 어쨌든 당대표에서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물러났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도 컷오프는 다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선은 통과했죠. 예산은 다 통과했고 그때만 해도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봐라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봐라 2% 3% 아까 한번 좌절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컷오프는 다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좌절을 하긴 했지만은 그 얻은 게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천하용인 이들에게 지금 계속 러브콜을 보내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까 53%? 그러니까 사실은 그 40 몇 %가 그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플랜 B의 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천하람 변호사가 정확하게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오라 그럴 때 이준석만 떼놓고 너희들만 와라 안 가잖아요.
이준석 떼놓고 가는 순간에 이제 꺼다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거 알거든요. 네.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니들 그거 가지고 그 대용으로 절대 선거 못 치러. 2030 버리지 않고선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선거가 급해지면 너희들 결국 우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거야.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 안 찾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변화된 선거제도가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 새로운 세력화도 할 수 있어. 그 가능성까지 열어놓을 거야. 그러니까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일단 뭐 정치적 재기의 어떤 이제 그 토대는 좀 구축을 했다. 이제 이렇게 예, 평가를 하셨고요. 저는 그냥 잊혀지는 것보다는 이번에 자기의 몫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보고 네.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이제 완전 실패한 거죠. 그 국정 운영의 적이고 뭐 이럴 때 그때 치고 나갔어야 되거든요. 네. 바로 나가면서 그걸 비판하면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다면은 그 설마 당 대표 선거에서 진다 하더라도 지금 천하람 이쪽 사람들이 가져갔던 그런 플랜 B로서의 그런 목들을 정치적 자산을 확보했을 텐데 그것마저 못하고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천하람이 치고 들어와서 네. 정확하게 챙겨간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평가는 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 대통령실에서 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왜 강력하게 그 저항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정적으로 실패한 거냐, 저는 안철수 후보의 미래는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당대표, 장제원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여기에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국민적 평가가 좋아지면 안철수 대표의 정책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안 좋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 후보가 했던 말과 안철수가 했던 말이 다 나와 있는데,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이제 그 총선이 다가올 때 지지율이 떨어지면 우리는 안철수를 뽑았어야 되나 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총선을 앞두고 다시 안철수를 다시 주목하게 될 기회가 있다고 보고, 이준석 전 대표는 2021년에 제가 그 전당대회를 볼 때는요, 네. 정말 그 이준석 대표의 그 강점과 이런 것이 그 포텐셜 잠재력이 그냥 대폭발을 했던, 그때가 정말 놀라웠는데, 네. 그때는 이준석이란 젊은 후보를 우리가 못 보고 있었는데 보수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당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무기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딱 장착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확 줬어요. 네. 이번 전당대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약점, 한계가 드러난 그런 선거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명분이 정권 교체, 당, 보수 뭐 이런 거였다면, 이번엔 좀 느낌상 천하용님까지 포함해서 개인의 싸움으로 가져간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좀 더 명분을 쥐고, 그러니까 좀 지엽적이고 작은 수를 좀 버리고 대세점을 안 놓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천하용인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준석 대표하고 떨어질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그 안에 있는 분도 천하용인이 옛날 남원정처럼 뭐 천신정처럼 하나의 상징이 됐는데, 천신정이나 남원정은 그 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천하용인에는 이준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여기 있는 분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를 넘어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죠.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여유를 갖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을 당한 건 사실인데, 네. 그래도 조금 숨을 고르고 조금 한번 그 리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그러니까 네. 적대감을 조금 버리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방송을 보시면 참고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많이 누그러졌더라고요. 그래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나오고 이렇게 주목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연구소장에 이제 임명된 그 박수영 의원이 얘기하면서 지금은 셀럽이지만 내년 총선에는 히어로가 될 수도 있다. 아니 그게 네. 국민의힘이 얼마나 답답한 정당인가를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총선을 이길 힘이 없어서. 내가 사실은 지난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끝내고 그 다음 날로 내가 당에서 나와버렸어요. 네. 그 내가 딴 사람들이 왜 대표를 뽑아놓고 나가지 그냥 나가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내가 보기에 대표를 만들 만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 데서 내가 대표를 뽑는다고 있는다는 자체가 우스워서 그렇게 된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이 당의 중진들의 자세를 보였느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국민의힘의 후보로는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직 대표들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또 안에 있는 중진 의원들도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한테 왜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쉽게 될 텐데 왜 끝끝내 그걸 막 안 하려고 그러는 거냐 말이야. 그래 그때도 그랬어요. 당신네들 도대체 이 선거가 끝나고 1년 후면은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당신 대통령 선거는 포기를 한 거냐 말이야. 어? 기호 2번을 버리고 기호 4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시켜 가지고서 그 다음 선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난 그건 절대 못 한다 내가 그래.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다가 이겨가지고서 됐는데 그러니까 그 당 스스로가 네. 자기네들이 어떠한 소위 노력을 경주를 해가지고서 소생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려고 그러질 않고 막연하게 지금 내년 총선에 별로 내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을 갖다가 무슨 마스코스 비슷하게 내세워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게 왜냐면은 전혀 당과 관련이 없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갖다가 당에 입당시켜서 후보를 만들고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와 같은 것이 또 내년에 총선에서도 가능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에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 사람이 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한동훈 장관만 해더라도 장관으로서의 뭐 능력은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사람도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정치라는 게 갑자기 튀쳐나와 가지고서 한다고 해서 그냥 일시적인 일반 국민의 인기만 가지고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저거 굉장히 무모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네. 그 정치 컨설턴트로서 박성민 대표께서는 그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치인으로의 변신, 만약에 변신한다면 성공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 검사 출신들이 그 전국민적 스타로 떠오르는 거는 그 홍준표 검사, 뭐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런 거에 권력을 공격할 때 그러는 겁니다. 권력하고 맞설 때 있는 겁니다. 네.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그랬고 한동훈 검사장이 그랬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여진이 남아 있어 갖고 지금 이제 한동훈 이러는데 언젠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수사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 올 정기국회부터 물을 겁니다. 다 좋아, 다 좋은데 한동훈 검사장 당신이 그렇게 항상 정의롭고 그랬는데 자, 이 정부 살아있는 권력의 이 문제는 왜 안 하느냐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가서 한동훈 이제 본인이 이제 굉장한 이제 실존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야,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또 등등 이 정권에 있는 분들하고 내 관계를 생각할 때 그거를 못하면 저는 이제 그 기대치가 그냥 꺾일 거라고 보고 네. 그걸 하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지금 살아온 삶에 굉장한 실존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586 운동권이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할 수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냐? 아, 저는 그 굉장히 회의적이고 네. 해도 야, 이건 진짜 정치를 하려고 정말 야, 무섭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 그 질의응답하는 거 보면 조금 정치적으로 오버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나 굉장히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거 아, 검사할 때 저러니까 한동훈 검사 했겠구나라는 거는 느껴져요. 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건 또 다른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스킬을 얼마나 습득할 수 있느냐인데 그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는 10배 이상 어려운 난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진 교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이제 그 여권 내 차기 주자로서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거대 야당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논쟁을 통해서 이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좀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위기라면 사실상 뭐 호출되든 아니면 강제로라도 출마를 시키든 해서 내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지역구가 얘기까지 막 아, 나오고 벌써요? 예, 소문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저는 이분이 좀 뭐랄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에
취임되자마자 또 재밌는 일들을 몇 가지를 했거든요. 예컨대 어떤 부분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라든지 상당히 인권적인 관점에서 보수인데 신선하다라는 이런 행보들을 여러 차례 계속 해왔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민청 설립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도 이제 다민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 업적들을 좀 쌓으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정치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자산 같은 것들을 쌓는 것 같고 네. 하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하고 정치는 또 다르거든요. 정치인의 리더십이 아직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일단 그 법무부 장관이 끝난 다음에 그 정치에 입문을 해서 네. 빨리 그걸 습득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다음 대선 주자다 이런 건 너무 급하지 않나? 네. 시간상으로 너무 급하고 물론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 정치에 입문하면 이제 초보니까 그때부터 차근차근 해서 자기 역량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국회에서는 자꾸 그 싸움만 되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키워주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계속 공격을 해주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심지어는 탄핵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본인은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그게 그런 인물까지만 옛날에 그 검찰총장 윤석열이 당하던 그 모습들을 갖다 좀 연출해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람들 하면은 진짜 공격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유호정 의원하고 할 때, 그다음에 얼마 전에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하고 할 때는 정말 정상적이고 정말 모범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면은 아마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이제 정치적 미래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